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4명의 가족. 그러나 그것은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내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자리. 일명 가족회의였다. 김치가 무르익는 시큼한 냄새와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아버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나는 밥을 뜨던 숟가락을 멈췄다. 아버지의 그 낮은 목소리는 언제나 폭풍의 전조였다. 네가 그동안 작업실 얻으려고 모은 돈 말이다. 이제 제법 모였다고 들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아버지는 내 눈을 피한 채 밥그릇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년이 내 오빠. 준서 시험 마지막 해다. 이번에는 정말 끝을 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총력전을 해야겠다. 총력전이라니요. 노량진에서 제일 유명한 기숙학원에 보내기로 했다. 월세며 식비, 교재비까지 합치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 네가 모은 돈으로 그걸 보태야겠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지난 5년간 작은 삽화 아르바이트를 하며 잠을 줄여가며 푼돈을 모아왔다. 나만의 작은 작업실을 얻어 더 이상 잿빛 먼지 날리는 다락방 구석에서 웅크리고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꾸며 그 희망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앗아가고 있었다. 아버지, 그 돈은 내가 무언가 말을 꺼내려 하자. 엄마가 즉시 대화를 가로챘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애끓는 호소와 교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오빠를 좀 생각해 주렴. 네, 오빠가 지금껏 이 시험 하나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몇 년이니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여기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네, 오빠 인생은 끝장이라고.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해주니 주인공인 오빠. 박준서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다. 30이 넘은 남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순교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이자 내게 지워질 짐의 무게를 가늠케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싶었다. 이건 부당하다고. 내 꿈은 어떡하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은 끝내 터져 나오지 못했다. 대신 아버지가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장냈다. 이건 네가 동생으로서 그리고 이 집의 딸로서 해야 할 의무다. 의무, 그 단어 앞에 나는 언제나 패배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음식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의 꿈은 그렇게 가족들의 식탁 위에서 반찬처럼 남김없이 소비되었다. 내 이름은 박서연. 29. 나는 이 집의 잿빛 다락방에 사는 웹툰 작가 지망생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유령 작가다. 가족들은 내가 그저 용돈벌이로 작은 사파를 그리는 변변찮은 프리랜서라고 알고 있다. 그들은 모른다. 내가 밤마다 이 좁고 어두운 다락방에서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웹툰 거울 도시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공간인 다락방은 집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다. 여름에는 찜통이었고 겨울에는 냉골이었다. 경사진 천장 때문에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었다. 창문은 작았고 그 창문 너머로는 옆집의 밋밋한 벽만 보였다. 하지만 이곳은 나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비밀의 왕국이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액정 타블렛과 연필 몇 자루, 그리고 나의 분신과도 같은 캐릭터들의 스케치가 흩어져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과 명예였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아버지는 퇴직 후 퇴직금을 주식 투자로 모두 날리셨다. 그 실패 이후 아버지는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장남인 오빠에게 투사하기 시작했다. 오빠가 고위 공무원이 되어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주리라는 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곁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오신 분이었다. 엄마의 무기는 모성애와 희생이라는 이름의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늘 너희를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그 말은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었다. 오빠는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10년 가까이 한 몸에 받으며 살아왔다. 그는 집안의 신성한 소와도 같았다. 그의 시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희생되어도 좋았다. 그는 공부한다는 핑계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가족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 내가 밤새워 그림을 그려 번 돈은 오빠의 책값으로, 엄마의 생활비로, 아버지의 술값으로 조용히 사라져갔다. 나는 돈을 버는 기계이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림자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는 도망치듯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아래층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방금 전까지 내 꿈을 난도질했던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 나는 방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울 수조차 없었다. 우는 것마저 사치처럼 느껴졌다. 나는 타블렛에 전원을 켰다. 화면 가득. 내가 그리고 있는 거울 도시의 세계가 펼쳐졌다. 화려하지만 부패한 도시.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 어쩌면 나는 이 이야기를 그리며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디지털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의 결정에 내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가 막혀버렸다. 작업실을 얻어 독립하고 언젠가는 그레이라는 필명 뒤에서 나와 당당하게 내 이름을 밝히고 싶었던 꿈.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이 희망 없는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하지만 타블렛 화면 속 주인공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장면을 보는 순간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에게는 아직 이 이야기가 남아있어. 나는 떨리는 손을 붙잡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 분노와 절망, 슬픔을 모두 펜 끝에 담아 쏟아냈다. 캐릭터의 얼굴 위로, 도시의 어두운 골목길 위로 나의 감정이 더 씹혀졌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이곳은 오직 나만이 창조하고 지배할 수 있는 세계였다. 가족들의 목소리도, 나의 의무도 닿지 않는 유일한 해방구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잿빛 다락방의 작은 창으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스며들 때까지. 나는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다. 그것은 나의 유일한 반항이자 아직 죽지 않았다는 나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에서 유령이 되었다. 나는 가족들과의 식사를 피했다.
그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드는 시간에 나는 다락방에서 차갑게 식은 밥을 혼자 삼켰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그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의 침묵은 늪처럼 깊고 축축했다. 가족들은 나의 침묵을 제멋대로 해석했다. 엄마는 내가 그저 토라져서 며칠 그러다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해도 좀 있으면 지 오빠 장례가 걸린 일인데 이해하겠지. 엄마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버지는 내 침묵을 암묵적인 동의로 받아들이고 아예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오빠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피했다. 그 누구도 내 침묵 속에 담긴 차가운 분노와 깊은 절망을 읽어내지 못했다. 나는 낮에는 박서연으로 살았다. 작은 외주 업체에서 의뢰하는 단조로운 사파들을 그렸다. 기업 블로그에 들어갈 마스코트 캐릭터, 학원 홍보용 전단지에 들어갈 그림들,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기술적인 노동만이 요구되는 일들이었다. 건당 몇만 원에 불과한 푼돈이었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엄마의 손을 거쳐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사라져갔다. 가족들은 내가 이런 그림들을 그리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믿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실패한 모습은 그들이 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좋은 근거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그레이가 되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나는 다락방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낡은 타블렛에 전원을 켰다. 화면이 밝아지며 내가 창조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웹툰, 거울 도시. 그곳이 나의 진짜 세계였다. 거울 도시는 내가 익명으로 연재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화려한 넌사인 뒤에 부패와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가상의 도시. 그 속에서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서로를 비추며 진실을 찾아가는 느와르 스릴러. 이야기는 저명하지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제 작가가. 그림은 작가의 요구에 따라 철저히 익명으로 활동하는 그레이가 맡고 있었다. 이 비밀스러운 협업은 1년 전 아주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었다. 나는 당시 내 그림 실력을 증명할 길이 없어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그레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작업물들을 올리고 있었다. 대부분 어둡고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강렬한 그림들이었다. 어느 날 사이트를 통해 의문의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J였다. 당신의 그림에서 내가 꿈꾸던 도시의 공기를 보았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긴 이야기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J 작가는 이미 여러 편의 소설을 히트시킨 문단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이었다. 그런 그가 내게 협업을 제안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생각보다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그는 거울 도시의 시놉시스를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단숨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그가 만들어낸 인물들은 살아 숨 쉬는 듯 입체적이었고 도시의 풍경은 눈앞에 그려지는 듯 생생했다. 이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들고 싶소. 하지만 보통의 웹툰처럼 작가의 인기에 기대고 싶지는 않소. 오직 이야기와 그림의 힘만으로 독자들과 만나고 싶지. 그래서 작가인 나도 그림을 그리는 당신도 철저히 익명으로 갔으면 하오. 작품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제이와 그레이로만 존재하는 거요. 가능하겠소.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 평생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온 나에게 익명성은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보호막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이름값에 대한 부담 없이 오직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비밀스러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렇게 거울 도시는 시작되었다. 제이 작가는 나를 존중해 주었다. 그는 나의 그림 스타일에 대해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이야기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메일로만 소통했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도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웹툰의 인기는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갔다. 독자들은 제이 작가의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그레이의 독특한 그림체에 열광했다. 댓글창에는 항상 그레이의 정체에 대한 추측과 찬사가 넘쳐났다. 그레이님, 정체가 대체 누구냐? 그림 한 컷 한 컷이 그냥 예술임. 이런 분이 왜 무명이었지? 당장 업계에서 모셔가야 할 인재. 빛과 어둠을 이렇게 잘 쓰는 작가는 처음 본다. 캐릭터들 감정선이 그림만 봐도 느껴짐. 나는 밤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희미하게 웃음지었다. 가족들은 모르는,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세상은 박서연의 이름은 몰라도 그레이의 그림에는 열광하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이 지옥 같은 집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이제 나의 유일한 탈출 계획이 되어가고 있었다. 거울 도시의 수익금은 계약에 따라 제이 작가와 내가 절반씩 나누어 가졌고 나는 내 몫의 수익을 가족들 모르게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다. 그 돈은 더 이상 작업실을 얻기 위한 돈이 아니었다. 이 집을 완전히 떠나 온전히 나만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독립 자금이었다. 오늘 밤도 나는 다락방 책상에 앉아 거울 도시의 새로운 회차를 그리고 있었다. 이번 회차는 주인공이 자신을 억압하던 조직에 처음으로 반기를 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다. 나는 주인공의 얼굴에 나의 모든 감정을 담아 그렸다. 분노, 슬픔,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결의. 그림을 완성하고 업로드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나도 저 주인공처럼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제이 작가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그레이 작가님, 방금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울 도시가 올해의 최고 인기 웹툰으로 선정되었고 곧 드라마 제작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메일을 읽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만 존재하던 나의 그림이 이제는 빛 속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희열이 느껴졌다. 나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잿빛 하늘을 뚫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나의 아침도 저렇게 더디지만 분명하게 밝아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에도 나름의 질서가 잡혀갈 무렵이었다. 나는 낮에는 무미건조한 삽화를 그리고 밤에는
거울 도시의 어두운 골목을 헤맸다. 가족들과의 단절은 깊어졌지만 그만큼 내면의 평화는 단단해졌다. 언젠가 이곳을 떠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다. 사건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한 통의 등기우편으로 시작되었다. 낯선 금융회사의 로고가 찍힌 봉투였다. 엄마는 우편물을 내게 건네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웬 등기냐? 너 혹시 우리 몰래 카드 빚이라도 졌니?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받아들고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광고나 스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봉투를 뜯는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안에서 나온 것은 한 장의 붉은색 경고장이었다. 대출 원리금 연체 통지서, 내 이름, 박서연, 내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미래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출 금액은 3천만 원, 6개월 전 실행된 대출이었고 벌써 석 달째 원리금이 연체되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차가운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이건 사기야. 보이스피싱 같은 신종 사기일 거야. 나는 미친 듯이 인터넷으로 미래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검색했다. 제2금융권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미래파이낸셜입니다. 저 박서연이라는 사람 앞으로 온 대출금 연체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 좀.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내 말을 자르고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객님, 확인 결과 박서연 씨 본인 명의로 정식 계약된 대출이 맞습니다.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모두 확인되었고요. 계약서에 본인 자필 서명과 인감 도장 날인까지 완료된 건입니다. 자필 서명, 인감 도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몇 달 전 엄마가 나에게 인감 도장이 어디 있냐고 물었던 일이 떠올랐다. 오빠가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서류를 내야 하는데 보증인으로 내 인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서랍 속에 있던 인감 도장을 내주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모든 게 잘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통지서를 손에 쥔 채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너의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내 손에 들린 붉은 경고장을 본 부모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처음이었다. 내가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게 채원아? 일단 앉아서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3천만 원 대출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제 서명은. 제 인감도장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내 추궁에. 아버지는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었다. 그는 한숨을 푹 쉬더니 모든 것을 실토했다. 변명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고백이었다.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주 좋은 투자건을 소개해 줬다. 원금 보장에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해서 급하게 투자금이 좀 필요했어. 그래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셨다고요. 내 신용 등급이 좋지 않니? 그리고 너한테 얘기해봤자. 네가 뭘 알겠니? 이런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네 명의를 잠깐 빌린 것뿐이다. 잠깐 빌렸다는 그의 말에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빌려요. 제 동의도 없이 제 신분을 도용하고 제 서명을 위조한 게 빌린 거라고요. 내 말에 엄마가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언제나처럼. 그녀는 눈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채원아,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한 일이야. 아빠가 그 투자만 성공했으면 내 오빠 학원비도 해결하고 너한테도 다 갚아주려고 했어. 이렇게 일이 잘못될 줄 누가 알았겠니? 제발 아빠 좀 이해해 주렴. 이해. 그들은 나에게 또다시 이해를 강요하고 있었다. 나의 망가진 신용, 내가 짊어지게 된 빚더미, 나의 무너진 신뢰, 그 모든 것보다 아버지의 실패한 투자를 먼저 이해하라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나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저지를 수 없는 짓이었다. 그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소유물 혹은 필요할 때 돈이 나오는 기계 정도로 여겼던 것이다. 수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하지만 그것은 뜨거운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로 변해버린 뒤에 차가운 허무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왔다.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닫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텅 빈 눈으로 대출 연체 통지서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붉은색 글씨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의무라는 이름으로 나의 꿈을 빼앗고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 자체를 저당 잡은 사람들, 나는 타블렛을 켰다. 거울 도시의 주인공이 어두운 골목에서 적들에게 포위된 장면이 화면에 떠 있었다. 사방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주인공의 눈은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배신한 세상을 향해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다. 나는 그 주인공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거울 도시는 허구의 세계였지만 그 안의 절망과 배신은 지금 내가 느끼는 현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그린 악당들은 지금 내가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인간적이라는 것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도망치는 것은 꿈이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나는 제이 작가에게서 온 메일을 다시 열어보았다. 이제 슬슬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는 세상에 나가야 할 때였다. 그레이라는 이름 뒤에. 이 잿빛 다락방 안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김민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변호사님, 내일 다시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김민준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어제와 같은 망설임이나 슬픔은 없었다.
내 눈에는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내가 내민 대출 연체 통지서를 본 김 변호사의 인자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더니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범죄여. 사문서 위조에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야.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혀를 찼다. 변호사님, 저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이중 생활에 대해 그리고 거울 도시와 제이 작가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익명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나의 비밀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이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내 내 의도를 파악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채원 양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먼저 갖추겠다는 뜻이군. 아주 현명한 판단이야. 좋다. 법적인 절차는 채원 양이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보류하도록 하지. 대신 이 일에 대한 증거는 지금부터 철저히 수집해 두어야 하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나는 제이 작가에게 메일을 보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긴히 뵙고 싶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우리는 다음 날 처음 만났던 그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나의 가족 상황, 그들이 내게 지운 부당한 의무, 그리고 어제 받게 된 빚 독촉장까지.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전혀 몰랐소. 그동안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니. 그는 진심으로 나를 안타까워했다. 작가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익명으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레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거울 도시의 성공이 저에게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내 말에 제이 작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초조하게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가 거절한다면 나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터였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어쩌면 그림에 담겨있던 작가님의 그 절실함이 이 이야기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레이의 시간이 온 것 같군요. 그는 나를 지지해 주었다. 심지어 자신의 일처럼 발뻗고 나서 주었다. 마침 드라마 제작사 쪽에서 공식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소. 이 기회에 제작 발표와 함께 그레이 작가의 정체를 공개하는 걸로 합시다. 최고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요. 그리고 단순한 신원 공개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해서 박서연이라는 작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제대로 알리는 게 좋겠소. 그의 도움으로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심층 인물 인터뷰로 유명한 월간지 기자 한 명을 내게 소개해 주었다. 우리는 며칠에 걸쳐 인터뷰를 준비했다. 나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다. 대신 잿빛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리던 무명 작가의 고독과 열정, 그리고 그레이라는 익명의 페르소나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게 된 과정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나의 상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술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웹툰 플랫폼과 드라마 제작사는 동시에 거울 도시의 드라마화 확정 소식을 발표했다. 인터넷 연예 뉴스와 웹툰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그 기사의 말미에는 모두가 궁금해했던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천재 그림 작가 그레이의 정체가 밝혀진다.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보라. 기사 링크를 누르자 나의 인터뷰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단독 인터뷰. 잿빛 다락방에서 거울 도시를 그리다 천재 작가 그레이. 박서연을 만나다 기사는 나의 사진으로 시작되었다. 잿빛 다락방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 공동 작업실의 내 공간에서 단정하지만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나의 모습이었다. 그 사진 아래로 나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녀의 작업실은 작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오래된 종이와 먹의 냄새, 그리고 고요한 열정이 가득했다. 웹툰 거울 도시에 압도적인 세계를 창조한 장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조용하고 가녀린 인상의 박서연 작가. 그녀는 왜 그레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야만 했을까? 인터뷰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다. 나의 유일한 스승이자 나의 예술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 그리고 나는 나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주 작고 비좁은 다락방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상상 속에 거대한 도시를 지을 수 있었죠. 현실의 제약이 클수록. 제 그림 속의 세계는 더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익명이라는 가면은 저를 숨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가장 솔직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나는 인터뷰 내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내가 처했던 상황을 암시하고 있었다. 잿빛 다락방, 고독, 현실의 제약. 현명한 독자들은 그 행간의 의미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터였다. 기사가 공개된 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인터넷은 폭발했다. 박서연, 그레이 작가, 거울 도시 드라마와 같은 키워드들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텅 비어있던 나의 개인 SNS 계정에는 수만 명의 팔로워가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본물처럼 쏟아졌다. 나는 내 이름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색하고 비현실적인 기분이었다. 평생을 그림자로 살아온 내가 하루아침에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이제 가족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쓸모없다고 무시했던, 돈 버는 기계로만 여겼던 딸이자 동생이 사실은 그들이 그토록 선망하는 성공과 명예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다락방의 작은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밤 공기가 훅 끼쳐왔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나의 이름과 나의 얼굴로, 나의 목소리를 내며 세상과 마주할 것이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나의 아침이 오고 있었다. 가족들이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아마도 저녁 뉴스를 보다가 혹은 인터넷 포털을 구경하던 오빠가 먼저 발견했을 것이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내 이름과 사진이 담긴 기사를 처음 보았을 때의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뿐이다. 그날 밤부터 내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다. 몇 주간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가족들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와 말투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것은 엄마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고 과장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어머머, 서연아, 내 딸 기사 봤어, 세상에.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엄마는 처음부터 네가 크게 될 줄 알았어. 어쩐지 그림 솜씨가 남다르다 했지.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이 기쁜 소식을 언제 집에 와서 밥 한번 먹자. 응, 엄마가 우리 딸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나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수다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내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미안함은 없었다. 오직 성공한 딸을 둔 어머니로서의 자랑스러움과 과시욕만이 가득했다. 마치 잘 긁은 복권 당첨금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다음은 오빠였다. 그는 어색한 문자를 보내왔다. 야, 박서연, 너였냐? 그레이가 대박이다. 진작 말하지. 괜히 사람 무안하게. 어쨌든 축하한다. 나중에 한턱 쏴라. 그의 문자에서는 시기심과 함께 어떻게든 성공한 동생에게 숟가락을 얹으려는 속셈이 뻔히 들여다 보였다. 가장 마지막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밤늦게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기사 봤다. 장하다. 내 딸. 아빠는 널 믿었다. 그의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사과가 아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마지막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아무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예술이나 노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유명세와 앞으로 내가 벌어들일 돈의 가치를 인정한 것뿐이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역겨웠다. 나는 대부분의 전화에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받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소음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드라마 제작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고 시나리오 작가와 함께 캐릭터 설정 회의를 했다. 내 그림 속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배우들의 얼굴을 갖게 되는 과정은 경이로웠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나의 재능을 온전히 인정받고 전문가로서 존중받는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현실의 그림자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다. 미래 파이낸셜에서 보낸 빚 독촉장은 이제 최후통첩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날아왔다. 내가 유명인이 되고 수입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더욱 집요하게 나를 압박해왔다. 법적으로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서연아, 그 대출 문제 말이다. 이제 너도 곧 드라마 계약금 받는다며? 그럼 그 돈으로 그거부터 해결하면 간단하지 않겠니? 어차피 다 가족 일인데. 뭘 그리 껄끄럽게 구니. 네가 해결해주면 아빠도 더 이상 뭐라고 안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이제는 더 큰 돈을 버는 기계가 된 것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내 안에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다. 아버지, 내일 시간 좀 내주세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나는 가족들에게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의 주재자는 내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김민준 변호사의 사무실 회의실에 온 가족이 모였다. 그들은 내가 마침내 빚을 갚아주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은근히 기대하는 표정들이었다. 오빠는 벌써부터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계산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들의 맞은편에 김민준 변호사와 나란히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첫 번째는 미래파이낸셜에서 온 대출, 연체 통지서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였다. 이게 뭔지 아시죠, 아버지? 아버지는 통지서를 보고 얼굴을 굳혔다. 그래, 이제 해결해 줄 거니? 아니요. 해결은 아버지가 하셔야죠. 이 빚은 제 빚이 아니니까요. 나는 두 번째 서류를 그들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전문 필적 감정 업체에서 발행한 감정 결과 보고서였다. 이건 대출 계약서에 있는 제 서명이 제 실제 필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서입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제 인감도장 사용 내역서입니다. 제가 대출 계약일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제 인감을 도용했다는 증거입니다. 회의실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엄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오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이 서류들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박서연 씨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두 분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수년간 나를 짓눌러 왔던 그들의 모습을. 이제는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이 빚은 제 빚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저지른 범죄의 증거입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이 빚을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실 건가요?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으실 건가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잿빛 다락방에 겁먹은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내 삶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은 그 어떤 그림보다도 강력하고 선명한 나의 무기였다. 가족들의 경악과 공포로 물든 얼굴을 보며 나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은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 찼다. 나의 마지막 통보에 가족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엄마는 더 이상 연기가 아닌 진짜 공포에 질린 눈물을 흘렸다. 오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창백한 얼굴로 앉아만 있었다. 협상은 길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조건의 통보와 수용 과정일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범죄자가 되어 사회적인 지탄과 법적 처벌을 받거나 나의 제안을 받아들여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지키거나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의 내용은 명료했다. 첫째, 부모님과 오빠는 자신들의 서명 위조 및 사기 대출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내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둘째, 그들은 집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미래파이낸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한다. 셋째,
나머지 대출 원금과 이자는 내가 드라마 계약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직접 상환한다. 이것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에 걸린 족쇄를 내 손으로 끊어내고 나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시한다. 넷째, 이 모든 것이 해결된 후 가족들은 내게 어떠한 경제적 요구도, 개인적인 연락도 나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이것은 화해 문서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공식화하는 이별 문서였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지난 29년간 나를 올가매던 질긴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 나는 그날부로 그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다.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한 달 후, 나는 더 이상 잿빛 다락방에 살지 않았다. 나는 드라마 계약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 연희동 언덕길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작업실을 겸할 수 있는 천장이 높고 창이 큰 공간이었다. 나는 며칠에 걸쳐 그곳을 나만의 색깔로 채워나갔다. 하얀 벽에는 내가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을 걸었고 창계는 작은 화분을 여러 개 놓았다. 가장 좋은 자리에 전문가용의 커다란 책상과 최신형 액정 타블렛을 설치했다. 잿빛 다락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오직 나만을 위한 완벽한 공간이었다. 이삿짐을 모두 정리한 어느 날 저녁, 나는 새로 산 푹신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내 손으로 부수고 나온 지금, 나는 정말로 행복한 걸까? 거대한 자유와 함께 그만큼의 고독이 밀려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 풀지 못한 마지막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유품 몇 가지와 내가 어릴 적부터 그려온 낡은 스케치북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유치한 그림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그리던 섬세한 풍경화, 그리고 거울 도시의 초기 캐릭터 스케치까지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모든 꿈과 좌절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스케치북 마지막 장에서 나는 낯선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그림이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내 스케치북에 몰래 이 그림을 남겨두셨던 것이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는 밝은 방 안에 한 소녀가 앉아 있었다. 소녀는 창밖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하얀 캔버스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상이라는 가장 큰 캔버스보다 때로는 너만의 작은 캔버스를 채우는 것이 더 위대한 예술이란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보다 나만의 세계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가족들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를. 나는 눈물을 닦고 책상 앞에 앉았다. 타블렛에 전원을 켜고 새로운 빈 캔버스를 열었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 거울 도시의 다음 회차, 아니면 새로운 외주 작업. 아니, 나는 그 모든 것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 잿빛 다락방에서 꿈을 꾸던 소녀의 이야기. 낡은 책의 상처를 어루만지던 작가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 나는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었다. 돈을 벌기 위한 그림도 아니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기 위한 그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그린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림 속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자기 앞에 새하얀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림의 가장 아래쪽에 사인을 남겼다. 더 이상 그레이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진짜 이름, 박서연 세 글자를 정성껏 써 내려갔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찍는 첫 번째 낙관이었다. 잿빛 다락방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나의 색깔로, 나의 이야기로 이 하얀 캔버스를 가득 채워 나갈 것이다. 나의 진짜 아침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